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누가 당권 도전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뉴진수 코너에서 당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 연결해서 당권 도전 입장 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조 부위원장님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렇습니다.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 18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이고 참 안 늙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이 인연이 이렇게 깊으신지 몰랐습니다. 네. 당 출입할 때. 예. 자, 연금 개혁안을 얼마 안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할지, 여유를 갖고 22대 국회에서 처리할지 여야 간 입장이 이제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 처리하자며 윤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할 용의도 있다. 오늘은 3자 회담이라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정광재 대변인님,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 3자 회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거부와 또 거절 이런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불통 이미지를 좀 강화하려는 정치적 공세를 이번에도 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거 5천만 전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 국회에서 합의를 해오면 그것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을 정부가 먼저 개입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 그것을 마치 뭐 대화를 거부하는 대통령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의 매도성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쁜 정치다. 꼼수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연금 개혁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 지금 정광재 대변인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이게 왜 정략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연금 개혁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로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 안도 내놓지 않고 작년 말에 겨우 내놓은 게 24가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밖에 없었어요. 그렇든 어쨌든 국회에서 그걸 받아서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출 44, 5%까지 접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 2% 차이예요. 이게 충분히 지금 당장에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논의를 진전시켰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 2% 문제라고 하면 대통령이 결단하고 여당이 결단하면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게 1, 2% 차이라는 게 실제 연금 고갈 시점을 2026년 시점에서 1, 2년 더 늦추냐 당기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큰 차이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논의 협의를 이렇게 진전시켰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가면 되죠. 근데 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거를 주도하고 핵심 과제를 했던 대통령께서 왜 굳이 22대 국회로 넘겨서 또 무슨 논의를 더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정략이 어디 있죠? 그런데 이 1%, 2% 포인트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논평을 보면
논평에서 이게 2093년 물론 먼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때까지요 이 1%포인트의 차이가 국민연금 누적 적자 1,000조 원의 차이라는 뭐 천문학적 숫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 이거 1%포인트만 조정하면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이 연금 개혁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느닷없이 이 얘기를 했는데 45% 소득 대체율은 정부도 우리 국민의힘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숫자인데 이거 정부가 얘기했던 거니까 합의하자라고 했던 거 자체도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로서는 상당히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45%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고 비공식 석상에서 45% 안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공식 석상에서는 누가 이런 제안을 했었는지 뭐 공공연하게 밝히면은 분명히 진상이 규명될 텐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다음 스텝 없이 우리는 대화하려고 하는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화 창구를 닫아놓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문자 볼게요. 1373님입니다. 연금개혁은 정치적 계산보다 국익 차원에서 협의 처리할 사안 같습니다. 더 이상 늦출 문제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닷새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 같지는 않고 어떻게든지 신중하게 하되 뭐 너무 늦추지는 말자. 그게 21대 국회 안이 됐건 22대 국회에서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는 이게 이제 또 국회 후반기로 가면 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1대 국회가 되건 22대 뭐 가급적 뭐 1년 내가 되건 서두르긴 서두러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랬습니다. 연금개혁안의 운명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건 짧게 한 말씀씩 해 주시죠.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22대 국회 넘겨서 지금 대통령 말씀대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충분히 담고 구조적인 개혁까지 해서 추진한다는 입장 뭐 알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2대 국회 넘어가면 초기에 원구성 협상으로 몇 달 갑니다. 그 위원회 또 보건복지위원회 특위를 뭐 또 구성하고 다시 논의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 1년이 지체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지방선거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선거 앞두고 이거 못할 거예요. 이런 정치 일정 다 고려하면 지금 다소 뭐 약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접근된 의견이면 지금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22대 국회 가도 현실적으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시간이 또 걸린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선거 앞두고는 휘발성이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 이후 개원 몇 개월 안에 합의한다라는 것들을 여야가 그 합의만이라도 하면 일단 시한 정해놓고 네,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해병대원 특검법 보죠. 그 재표결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당은 표단속하고 있고 야당은 뭐 이탈표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분석도 말씀들도 하고 있어요. 28일 표결에서 가결이 될 가능성.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부터. 제로로 봅니다. 제로요? 이탈표가 나온다는 거는 뭐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언한 사람도 있고 플러스 알파 정도 한 자릿수 정도의 이탈표는 나올 가능성이 저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게 가결이 되려면 17표가 나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17표까지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치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저 부위원장님. 49% 정도. 49%? 네. 왜냐하면 50% 넘지는 않는군요. 예,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적어도 네. 눈에 가시적으로 한 10표 가까이 이탈표의 공식적 입장을 표하는 분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지금 세 분이고 뭐 조국 대표 얘기로는 한 세 분 정도 더 있다고는 하는데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출석이 변수가 될 수가 있죠. 아마 25분 정도가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 범야권 의석만 갖고도 재의결이 가능하다고 아마 계산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과 실제 여기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네. 자, 정광재 대변인님. 네. 김태원 충남지사가 네.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당론으로 정했는데 특검 찬성하면 당을 떠나십시오. 네. 그게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한석이 아쉽지 않습니까? 나 그 생각부터 들던데 여하튼 당론 어기면 당을 떠나야 됩니까? 저는 일단 김태흠 충남지사가 네. 그동안 뭐 삼선 의원하고 충남지사 했는데 굉장히 좀 강단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온 정치인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당의 애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 중앙정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들 있잖아요. 당의 존망이 걸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면 당론을 우선시하는 게 저는 맞는 자세라고 보고 이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똑같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당선자들 만났을 때도 약간의 다름이 있을 때 당론을 좀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의 의사결정을 너무 제한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당의 정말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공수처가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김 사령관이 VIP 경로서를 언급한 녹취 파일을 복원해서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이 있다면 이게 이제 향후 수사 국면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근데 이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제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했고 그 신동욱 당선인 같은 분은 아니 만약에 경로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경로하면 안 되느냐 그 일종의 의견 제시나 그런 소통의 한 방식일 수도 있는데 하고 조혜진 의원은 본질과 관계없는 경로실 규명에 매달리다가 수사가 산으로 갈 수 있다.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른바 VIP 경로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이 경로입니다. 왜냐하면 경로에서 시작이 돼서 이 경찰청으로 넘어간 이 서류를 이첩된 것을 회수해 오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7월 31일 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발된 피의 사실의 핵심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경로에서 시작돼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경로했기 때문에 사건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 사건이 원래 이 군이 더 수사를 하거나 해서 경찰로 넘긴 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거에 대통령실이 개입다는 핵심의 이 경로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진술이 있고 또 녹취 파일이 복원됐다고 하면 이거는 스모킹 건이라고 보고요. 이게 저는 그 워터게이터 사건 때 결국에 닉슨이 하야에 이르게 되는데 가장 핵심이 이 도청 그 자체가 아니라 이걸 은폐하려고 지시했던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결국에 탄핵이 하원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하야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비견할 만한 핵심적인 증거고 그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수사 국면에서 계속 중대한 증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워터게이트에 비견해 주셨어요.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경로를 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이 뭐 이 경찰에 맡겼던 자료를 다시 찾아오라고 했다라는 건데 경로했다는 것은 이게 계속 전해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걸 뭐 전원 증언이라고 하나요? 법률적으로. 네. 그러면 대통령이 그거 부인하면은 증거로서의 자격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법률가는 아닌데 아직 기본적인 상식이 그렇습니다. 말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기자들도 사실만을 보도하지만 중간중간에 해석의 영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뭐 녹취가 있었다고 해서 전혀 뭐 새로운 얘기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 녹취가 대통령 녹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 다른 경로했다는 대상이 왜 그만큼밖에 이 구조 활동을 못했느냐는 네.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대상도 지금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경로했다라는 뭐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실체적인 본질의 를 규명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수사권이 없는데 이 외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법률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군 내에서 사망사고와 성 관련 비위 사건은 경찰로
간첩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다. 이거는 지금 법률가들의 관점에서는 전혀 외압의 관이 성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아까 조기현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탄핵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제 최고위 공식 회의석상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는 만큼 탄핵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거부권 행사를 거부해야 한다. 뭐 이런 탄핵 얘기가 부쩍 공식석상에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탄핵이란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통령께서 초래하고 계신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죠.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얘기에 방점이 찍혀 있죠. 지금 당장에 뭐 탄핵에 나서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이라는 건 사유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든가 헌법 위반의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해서 무조건 탄핵하면 당연히 국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있죠. 무리하게 추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이 거부권 행사도 그렇고 이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가지고 관련자들이 진술을 자꾸 바꾸거나 이런 이 과정들을 보면 나중에 이게 실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러면 결국 탄핵은 민주당이 앞장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시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그 탄핵 언급.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너무 여론의 일희일비 그러니까 편중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뭐 비록 20% 중후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적 위반에 대해서 국회에서만 3분의 2가 탄핵한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탄핵 사유다라고 판단을 해야 이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탄핵이라는 정치적 용어를 꺼내드는 것이 우리 한국 정치에 얼마나 발전에 기여하겠는가. 그리고 또 국론 분열과 관련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이번 공수처 수사나 경찰 수사가 국민적 의구심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규명이 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스스로 특검 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는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민주당은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검사 장관 뭐 이상민 장관도 있었고 뭐 손주성 검사도 있었었지만 21대 때는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가지고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시즌 2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네. 제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사실 이런 파상 공세 예. 정말 수적 우세를 앞세운 이 파상 공세 이 파고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제 현실 정치 시작해서 당에 와봤더니 110석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의석으로 국민의힘이 의회에서 막을 수 있는 게 정말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국민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는 192석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면 훨씬 더 21대 국회보다도 야권의 우세가 강화되는데 결국 믿을 거는 국민 여론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힘을 실어준다면 192석이라는 거대 야당도 우리를 쉽게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뭐 의정 활동에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런 그 입법 폭주다, 의회 독재다 이런 그 비난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을 하실 수 있으세요?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국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 못합니다. 그런데 뭐 장관이나 검사에 대한 탄핵들도 그렇고요. 사유가 없는데 하겠습니까? 명백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국에 이제 심리받아서 결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국민들 민심 요구가 있다고 하면 입법권을 행사 차원에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탄핵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반면 여당에선 김정숙 여사 탄핵 가능성을 그동안 일각에서 얘기하다가 오늘은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회의 같은 데서 언급을 했고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 혈세로 옷을 사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 만들어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그러면서 기존 수사기관에서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특검 발동 요건에 해당한다. 근데 여기다 대고
그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뭐라 그랬냐면 22대 국회에서 의원들과 상의해서 총의를 모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처지나 입장인지는 알겠어요. 김건희 여사 얘기 덮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권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가 어제 오늘 나왔던 것도 아니고 2018년 그 인도 방문 직후부터 계속 문제제가 돼 있었어요. 물론 검찰 고발은 작년에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수사 안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 있어요. 거기에 특검까지 나서서 수사할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 가지고 맞불을 놓음으로써 김건희 여사를 방탄한다 이렇게 뭐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국민들이 같이 동급으로 놓고 같이 저울질하면서 이 문제도 나쁘지만 너네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평가할까요? 저는 아무리 국민의힘 쪽에서 김정숙 여사 문제를 특검이든 뭐든 들고 나온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의 지금 문제를 덮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정광재 대변인 네. 이게 사안을 볼 때는 개별 사안을 볼 때는 이쪽이 더 큰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또 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과 일부 그 정치 진영의 과도한 정치적 공세, 마녀 사냥식 여론 재판 이거에 대한 반발로 보는 성격이 강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총의를 모아보겠다라고 한 거 역시 아직까지 이게 본격화될 정도의 사안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중성, 이런 내로남불식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응도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당 지지하는 사람들과 보수층에서 분명히 여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이 뭐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적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서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당내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 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3비서관에 임명돼서 오늘 첫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조 부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 정부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는지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검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구속 기소했던 분이고요. 국정농단의 주범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뭐 사면이 됐으니까 정치활동이든 뭐 공무원으로서 뭐 일을 하는 거야 아무 제한은 없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지금 그 국정농단 사태에서 또렷이 기억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을 왜 다시 대통령실에 불러서 일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을까? 정말 한간의 얘기대로 탄핵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어떤 대응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건지 그게 아니면 다른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정말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운 분인데 이분을 굳이 이 시점에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납득하기 힘든 인사라고. 네, 정광재 대변인님. 저도 상당히 의외의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에 출입기자로 정호성 비서관과 상당히 오랜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분의 성품이나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나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도 뭐 꼼꼼한 일처리라든가 뭐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는 굉장히 충실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여 년간 그 지근거리에서 모셨었기 때문에 글쎄 뭐 어떤 맥락에서 이분이 딱 기용됐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통령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높고 이분이 하는 일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통합적인 노력 이런 것들에는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민주당 얘기 하나 하고 좀 마무리해 볼게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친명인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도 수박몰이에 나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박주민 의원이 우원식 그 국회의장 후보하고 되게 친하대요. 그래가지고 좀 의심을 해가지고 이게 아마 이게 좀 역할을 했을 거다 이래가지고 지금 좀
약간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탈당 러시 속에 지금 당원들 달래기도 이제 당 대표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마 우원식 의원하고 재선 3선 이상급 의원들 다 친하실 거예요. 예. 그 친소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게 근데 아마 당원들 다수는 아니고 몇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과도한 것 같고요. 뭐 실제 뭐 누구를 찍었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 다수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거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분노, 네. 이걸로 인한 뭐 이 탈당에 대해서 당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정도로 문제를 심각하게 보긴 하지만 적어도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갖다 대자보도 붙이고 하셨던데 네. 이거는 그런 아니다. 입장을 가진 당원들한테도 공감을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정 네, 대변인 이러다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수박화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의장 선거에서 이른바 친명 좌장이라고 알려진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도 뭐 수박이란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수박화하지 않고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어떤 그 위기에 놓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꾸만 너무 극단화되는 민주당의 네. 양상이 22대 국회에서도 그런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너무 과잉 대표하게 되면 국회 운영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 퇴근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신갈분기점에서 밀리기 시작했고요. 서울요금소 부근 2차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됐지만 여파로 신갈분기점에서 서울요금소까지 막히고요.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까지 정체 이어져 있습니다. 금토분기점에서는 버스 고장난 채 서 있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천안휴게소 부근 1차로입니다. 승용차 고장난 채 서 있고요. 회덕분기점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삼양터널 부근 3차로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영동 부근 3차로는 화물차 관련 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 많은데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는 정체가 20km가량 깁니다. 비봉 부근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퇴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코너. 오늘 만나보실 분은 국민의힘의 유력 차기 당권 주자이자 잠룡입니다.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행정법원 판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외교부 기후환경대사, 장관급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역임하셨습니다. 나경원 당선인님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좋은 자리 많이 하셨네요. 아유. 그렇지만 첫 질문은요. 첫 질문은 좀 열심히 정치했습니다. 네네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랬다. 어려운 데서 당선하려고 애쓰고 글쎄. 네네네. 자, 열심히 약간 당황하신 것 했습니다. 같아요. 근데 첫 네. 질문은 나경원 당선인 성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1번, 네. 2번 중에 선택해 주세요. 1번 새침하다. 2번 털털하다. 정답은? 저는 사실은 다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전 좀 2번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털털하다. 제가 뭐 가리는 거 없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들은 잘 압니다. 다음 질문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성 5선 의원, 우리나라 헌정사상 몇 번째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세워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저희 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 계시고요. 네. 그리고 김영선 의원 다음에 제가 세 김영선 의원이 번째입니다. 5선이군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근데 이제 이제 김영선 추미애 의원은- 의원 당선인이 6선 고 저쪽. 네,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5선 의원들이 조금 생기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안 봤네요. 그렇군요. 민주당도 5선은 쉽지 않았고요. 네. 김영선 의원은 근데 이제 비례대표로 2번인가 하시고 이렇게 보궐선거로 많이 들어오셔서 5선을 하시긴 했는데 횟수로 하시면 그렇게 길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아주 좀 옛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4월 총선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네. 나경원 당선인 제가 보기엔 이제 전쟁 같은 선거 치렀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7번인가 8번 방문했고 뭐 전국의 민주당원들이 많이 동작을 해 집결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선거 과정과 당선 순간 잠시 떠올리고 가죠. 어땠습니까? 정말 선거 과정이 녹록치 않았죠. 뭐 정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동작에.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7번, 조국 대표 2번, 박지원 당선인 3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네. 유력 정치인들이 많이 방문하셨는데요. 네네. 뭐 그 와중에 저를 지켜주신 동작 주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진심으로 주민들의 민심을 들으려고 했더니 그래도 움직여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동작 주민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참 뭐 선거를 통해서 배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발을 땅에 붙이고 민심에 더 진심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여권 잠룡들의 해외 직구 공방에 나경원 당선인은 초반에 졸속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후에 잠룡들 간의 공방이 좀 더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건강한 정책 토론이 감정 싸움이 돼서 아쉽다. 무슨 뜻입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직구 금지에 관해서 좀 정부가 뭐 저는 정부가 왜 그 정책을 했는지 공감 가는 부분은 있지만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관한테 오는 형식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한 부분이 문제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고 저랑 똑같은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이제 그와 비슷하게 이 직구 금지에 대한 비판을 하신 분들이 저하고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 왜 그렇게 밖으로 그렇게 이야기로 하냐 하는 식으로 이제 처신이 문제다라는 처신이란 용어를 쓰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뭐 그런 용어를 쓰셨나 했는데 참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꾸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뭐 정책에 대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네. 이게 감정적으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되어갖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게 아주 젊은 기자가 층에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주 젊은 네. 층에 민감한 이슈고 민생 이슈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한 건 아니지만 정부 정책에 이른바 잠룡들이 막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차기 당 지도부 대통령실과 관계 정립 좀 달라지나?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꼭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뭐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 정책 건의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시간이 급하거나 또 밖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할 때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좀 예전과 입장이 달라졌다. 뭐 꼭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늘 그런 입장으로 일해왔는데 그동안은 제가 사실은 1년 동안은 뭐 외부로 이야기하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입장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네. 아마 그런 해석들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남의 얘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딱 요 질문만 그래요. 서울법대 82학번입니다. 나경원 당선인님 계시고 조국 대표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 저 이런 거 잘 외우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원희룡 전 장관이 같은 과 예. 같은 학번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친하실 텐데 요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신 여쭤볼게요. 뭐 하고 지내세요? 원 장관은 요즘? 글쎄 저도 뭐 자세히 뭐
이렇게 소통을 오래 해보지는 않았고요. 네. 최근에 어떤 행사장에서 뵀는데 만났는데요. 그냥 아마 이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원장과는 아무래도 대권 준비하지 않을까요? 근데 대권 준비를 위해서 당권은 아니다? 당권은 잘 모르겠네요. 네. 지금 느낌은 대권 준비로 바로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거 아마 아마 이제 네. 글쎄 당권을 안 하시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이 뭐죠? 이 원내에 있는 사람이 당권을 하는 거하고 원내가 당권을 하는 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네네. 지켜보면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관측을 뭐 하고 저도 계신 거고요. 제가 그냥 추측하고 있는 거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 가장 궁금한 질문들 드릴게요. 차기 당대표 출마하십니까? 아직 제가 뭐 거기까지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진짜 지난 당선된 날 그날만 기뻤고 그 이후로 정말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저 고민이 파고를 많이 어떻게 하는데요. 헤쳐나갈지. 예, 그런 고민이 많고요. 네. 거기서 꼭 제가 뭐 저의 욕심을 먼저 놓기보다는 당의 큰 그림, 국가의 큰 미래에 대한 좀 고민이 많고요. 글쎄요, 제가 이제 5선 되고 나니까 꼭 네. 제가 뭘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그림 속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시기도 아직 안 정해졌고요. 정말 이제 등록해야 되는 거 뭐 등록 공고되고 그러면 진짜 심각하게 그때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시기가 되면 고민을 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어떤 사람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돼야 합니까? 일단은 지금 당원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질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크고 이 당원들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또 당의 어떤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께 더 다가가는 당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려면 뭐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잘 작동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잇따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 당대표 출마 가능성만 높여준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런 홍 시장의 일단 행위들 어떻게 보세요? 뭐 홍 시장님이 자꾸 말씀하셔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더 이렇게 시중에 계속 회자되고 하게 된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효과는 있는데요. 홍 시장님 발언 중에서 또 일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동의는 되나 또 표현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네, 동의되는 부분 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예요? 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홍 시장님의 그런 말씀들도 다 당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또 그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자 하나 들어와 있어요. 5944님. 나경원 당선인이 당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역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전 위원장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어요. 나 당선인께서는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일단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열정 있고 일단 우리 지금 국민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처럼 국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뭐 이런 장점이 있죠. 또 워낙 워낙 이제 이렇게 뭐 말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또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워딩이 좋다? 아니 뭐 그렇게 워딩의 얘기하면 전달력이요? 너무 좀 더 좋게 말씀드려보려고 하니까 말씀이 원어가 잘 오르잖아요. 생각이 영민하시고 뭐 이렇다고 하고 그래서 인기도 많고 굉장히 장점이 많으신 분이죠. 또 이번에 우리 총선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열정적이고 또 영민하시고 뭐 이런 부분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1927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나경원 의원님 대권 도전하세요. 이건 답을 해 주셔야 돼요. 나경원 의원님 대권 도전하세요. 저는 늘 그래요. 정치인이
자리를 놓고 막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국민들께서 이제 좀 해도 되지 하실 때 움직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22대 국회에 있어서 네. 해야 될 일을 좀 먼저 열심히 찾아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전국 계속 이제 끌고 나가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이런 공세가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일단 이런 시각에 동의하시는지 또 이런 정권의 위기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좀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상당히 민주당이 그런 의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특검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결국은 이런 특검 거부권 유도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대통령의 탄핵을 이야기를 이미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정말 역사상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탄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의도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 특검과 탄핵으로 덮어버리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22대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해야 될 일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특검으로만 이어지게 돼 있으니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국민들께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삼김 여사 특검 이런 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 특검가 이제 저희가 삼김 여사 특검하면 이거 의도가 뭐야 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을 보니까 조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이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또 떠오르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별개로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도 일각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일찌감치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를 했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한번 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안 하신 거 아시죠? 네. 그런데 그때는 많이들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당, 야당의 이 위치가 바뀔 때마다 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억하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1호로 임명된 특별감찰관과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과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특별감찰관이 중간에 사퇴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 그리고 제2부속실 부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제2부속실 안 한다 그랬다 하는 게 좀 명분이 어떨까 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부속실을 설치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관리하자. 네. 자,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나경원 당선인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입법 독주의 결과는 의회 민주주의의 괴멸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실제로 위기에 빠졌다,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처음 불안을 느낀 것이 그때 패스트 트랙 기억하실 겁니다. 네.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결국 의원들 개개인의 독자적으로 의원들은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하루에 2명을 사보임을 시키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을 패스트 트랙 한마디로 합의가 없어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 트랙에 태웠습니다. 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때 운동권처럼 계속 이렇게 막 주먹을 불끈 쥐고 하셨던 제 기억이 납니다. 저는 네.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의회 민주주의를 괴멸시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때 그렇게 분노를 한 것입니다. 네.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얼마나 잘못됐던 것도 지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상한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이 돼서 우리가 이번에도 어느 당을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37정당이었죠. 37개 정당이 네. 출연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만들었고요. 공수처법은 본인들이 그렇게 검찰 위에 공수처를 두어야 된다고 아주 공수처를 설치해야지만 공명정대하다 그러더니 결국은 지금 무슨 꼴입니까? 공수처에 본인들이 고발을 해놓은 최상병, 그러니까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특검을 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이제 제도도 이상했지만 그때 이제 그런 패스트트랙에 태우는데 하루에 2명씩 사보임을 했는데요. 제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은 이제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원래는 저는 국회법상 330일이 걸려야 된다고 네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것도 굉장히 단축해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임위도 뭐 며칠 안 돼도 막 통과시키고 법사위도 그랬는데 이번 22대 국회는 더 본격적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회라는 것이 필요 없고 본인들이 법안 내면 이제 180석이 넘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토론을 거치고 그 토론 속에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무조건 자신들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결국 의회 민주주의는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처분적 법률로 민생지원금 25만 원씩 나눠준다. 예컨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이제 뭐 의회 민주주의 아까 말한 절차에 있어서의 의회 민주주의 개별로 인해서 국회를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넘어서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을 본인들이 하겠다. 법률 자체에서 법안에서 그냥 25만 원 주자 뭐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참 삼권 분립 문제입니까? 아주 결국은? 뭐 삼권 분립 문제를 삼권 분립 문제를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런 기괴한 발상을 하는 민주당을 한마디로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립니다. 나경원 당선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지내셨습니다. 한미동의 동맹을 기본축으로 삼는 대한민국으로선 중국과의 외교 참 까다로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현 시점에서 대중국 외교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할까요? 뭐 사실은 중국 외교는 실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정부 들어와서 한미동맹을 강화했으니까 중국과는 너무 멀어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시지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중국하고 뭐 사실 저희가 기억하기도 싫은 뭐 혼밥 외교부터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 중국 외교를 비판하려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지금 한중 관계가 좀 많이 껄끄러워진 것 아닌가 이런 국민들 우려가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서로 좀 더 실용적으로 주고받을 부분을 확실하게 계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씩 물꼬가 트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초저출생은 잠재적으로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정말 위기적 요소입니다. 초저출생, 기후변화 등 국가적 인류적 문제에 이제 관심 많으시고 관련 직책도 맡으신 바 있습니다. 워낙 복잡한 문제긴 합니다만 좀 압축해서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 해법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합니까,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초저출산에 이를 동안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뭘 했느냐 이런 비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을 안 썼던 부분도 있고요. 또 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또 제도나 인식 변화에도 노력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요새 이제 그래도 정말 전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이 초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들 동의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이제 인식의 변화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이 저출산 문제는 뭐 한 개의 제도로서 하나의 예산 지원으로서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결국 뭐 예산과 제도 부분이라면 이 청년들이 좀 더 일자리가 많아지고 또 그래서 일자리를 빨리 얻고 그리고 안정된 주거 환경
빨리 마련되고 그리고 나서는 뭐 난임, 보육, 교육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 틀의 제도적 개선이 있다면 또 한 틀은 결국 이 인식의 변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한쪽이 뭐 프랑스처럼 일종의 요새는 젊은이들이 동거혼도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등록 혼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문제로 잘 되지 않는 경우에 결국 이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 축에서 저출산을 좀 이건 저는 극복이 아니라 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완화하는 틀이 있다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저출산 문제 최근에 이제 연금 개혁과도 제가 저출산 문제를 같이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연금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불신이 나온 것도 결국 아니 지금 연금이라는 것이 원래 완전 적립식으로 설계된 줄 알았는데 이게 부가식으로 돼서 우리가 지금 낸 돈을 지금 가져가 버리니 네. 후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 연금을 내줘야 되는데 아이가 안 태어났는데 누가 내주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연금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잖아요. 네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네네. 네, 모든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준비와 대응이 또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나경원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유도 선수를 꿈꾸는 19 선경이는 오늘도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차세대 유망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요즘 선경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대동맥 판막증과 전립선암 수술을 하신 80살의 할아버지와 지역 복지센터 청소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75의 할머니. 그동안 살던 무허가 집에서도 내쫓기듯 나와 마을에서 마련해준 공동 창고 공간에서 임시로 살고 있는 선경이 가족. 불안하고 힘겨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훌륭한 선수가 되어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보답하고 싶다는 선경이. 선경이가 지금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하늘이 맑았던 남부지방은 3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어제와 달리 20도 안팎에 머물러 선선했고요. 구름이 많이 낀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낮 기온 25도 안팎을 보여 이맘때 봄 날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 서울 23도, 원주 24도, 대전 25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 정도
정도 낮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 27도, 대구 24도로 오늘보다 1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양양 21도, 포항 20도 등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휴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일요일 오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밤부터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내리는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까지 충북 남부와 전북 북동 내륙, 경상도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강해서 소나기가 오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 습도는 63%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 승인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567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증원 절차를 멈추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제표 결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을 향해 불이한 권력의 나쁜 결정에 순종할 건지 국민의 편에서 양심을 지키는 선택을 할지 결정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력을 총집결해 신설한 공수처의 수사를 이제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를 오는 31일 재소환합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활동을 마쳤습니다. 5달 동안 19차례 회의를 열고 30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과잉 제재라는 비판이 나왔고 엄격한 규정 적용 결과라는 반론이 제기된 등 논란도 있었습니다. 여야 추천으로 직접 활동했던 인사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22대 총선 선거방송 심의위원, 민주당 추천 심재흔 22대 총선 선거방송 심의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방송 심의 활동과 결과 전반에 관한 두 분의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이건 그냥 짧게 해주세요. 최철호 위원님. 예.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선방위가 되게 형식적으로 치우쳤던 비난을 많이 받은 반면에 이번에는 가장 엄격하게 적용을 했다. 그래서 선방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재 대상이 되었던 당사자로부터 오히려 표적이 돼서 공격받는 그래서 정쟁의 대상으로 빠졌던 그 두 가지 감정이 좀 교차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흔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충격적으로 얘기해 보겠는데요.
역대 최악의 선방이었다. 좀 이따 더 이제 자세히 그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법정 징계가 법정 제재가 무려 30건. 그 안에서도 또 우리 선방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14건. 선방위 역사상 관계자 징계는 15년 동안에 단 2건뿐이었거든요. 15년 동안 다 2건뿐이었는데 이번에는 22대 국회의원의 선방위에서 14건이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과도한 징계를 양산해서 역대 최악의 선방이었다. 이런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심재은 위원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선거방송 심의위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천하는 구조인데 야권에서는 이 과정부터 문제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기울어져도 기울기가 몹시 심하다.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그 청부민원 의혹 논란을 빚고 있는 그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그 방심위가 구성한 위원회죠. 그래서 출범 때부터 이제 보수적으로 몹시 기울어지지 않느냐 이런 평이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고 우려 이상으로 사실 좀 파급력이 컸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당 성향의 인사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중도적 인물은 한 3명, 2-3명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편파 심의, 중징계 심의로 비난을 받은 최악의 심이다. 최악의 위원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철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동의하기가 힘드는데요. 우선은 말씀하신 내용부터 좀 설명드리면 이 선방위 구성이 각 정당 추천 1인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심의원님은 민주당이지만 근데 정당 자격이 없어야 돼요.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한에서 각 당에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등으로 구성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정현주 방심위원장 때에도 활동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때 활동한 거 보면 주요 의결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습니다. 8대1로 나와요. 그때도 친민주당 단체 위주로 선방위가 구성됐다, 방심이 구성됐다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참여해서 주요 의결에 참여해보면 심지어는 지역방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지역 선거방송에서도 뭐냐면 관련되는 특정인이 친민주당 인사죠.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직접 이거는 방송에 나와서 보도된 내용이에요. 용산에서 대통령이 술에 쩔어 있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직접적 욕설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의 제재 부분들이 8대1 구조에서 제 혼자 1위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선방위 구성은 지금 우리 앞에 신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선방위는 적어도 5대4 내지는 5대4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되거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된다는 얘기가 5대4로 민주당 위주로 되거나 그 반대로 되거나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이 또 보면 다수가 3대6, 7대2, 8대1은 거의 108건 안건 가운데 거의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비교하면 노는 게 더 심각하게 편파적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최악의 선방이라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그건 시민 스스로도 소속돼 있으니까 본인으로서 대단히 모욕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친민주당 매체들이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게 돼 있는데 지금 매체를 보면 그렇잖아요. 다들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징계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지금 방금 말씀했지만 내용을 봐야 돼요. 이게 과연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이게 중징계에 해당돼서 얼마나 맞는지 이걸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관련되는 교수나 또는 보도를 하는 매체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은 다 빠지는 거예요.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법정 제재 받은 30개 방송에 가장 많이 적용된 조항은 공정성입니다. 그건 뭐 예상은 되는데요. 모두 26개 제재 근거로 활용이 됐습니다. 공정성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건 당연한가요? 어떻게 심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공정성 말고도 우리가 그 선방위의 그 통계를 보면은 객관성 위반도 또 가장 많았던 적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성과 객관성 등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제가 최악의 선방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해결책이 뭘까 생각해 보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FCC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방송과 통신을 규제하는 그 기관인데 여기서도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가지고 규제하는 건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정성이라든가 폭력성 이런 걸 규제하지 이 정치적인 심의는 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가치 기준이 다변화되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공정성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을 가지고 심의라든가 규제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선방위에서 뭐 30건 그리고 관계자 징계만 뭐 14건 이렇게 가혹한 중징계가 쏟아졌기 때문에 차제의 선방위를 폐지하는 것도 좋은 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 수준도 이제 많이 올라왔고 미국처럼 그런 정치적인 심의는 하지 않는 게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고 또 유럽에서도 뉴스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방위를 보면은 그 MBC 뉴스에 대해서 경고, 뭐 관계자 징계 등 많은 제재를 했었죠. 네. 네. 그 대한민국의 그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또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 선방위가 이런 비난을 면치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표적심이다. 왜냐하면 MBC가 가장 지금 정권을 그래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자주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돼서 정권을 비판하는 MBC에 대한 표적심이다 하는 그런 분석이 있고 또 다른 분석으로는 MBC가 올해말 제어가가 있는데 이런 중징계를 때림으로 해서 제어가의 그 벌점을 안김으로 해서 위축시키는 효과를 준다 그런 평가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MBC의 권태서 전 그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제 이사진이 이제 물갈이가 되는 시기죠. 8월에 임기 만료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진 재구성 시에 이제 그 재구성하는데 명분이라든가 대의명분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우위를 서기 위해서 그래서 MBC를 크게 흠집내주는 게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최철호 의원님 지금 MBC 얘기하셨는데 MBC 어떤 사례들 중에 제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 뭐 있었습니까? 예를 드실 수 있습니까? 저도 뭐 발언 시간 비슷하게 좀 배정해 주시고 사례를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그 해외 얘기를 하지만은 이 선방위 제도를 만든 게 국민의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야가 합의해서 대한민국 선거 문화의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여야가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12차례의 선방위 구성되는 동안 이 논의가 없었어요. 유독 이번에 선거 때에 그 민주당에 대한 그 편파 방송 시위가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제재가 많으니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서 위반되는지가 이해가 될 거예요. 많은 분들 지적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겁니다. 1월 22일 날 그 YTN에 박지훈의 뉴스킴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1월 20일이면 각 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동영 전 의원만 불러서 무려 18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정동영 전 의원은 뭐냐면 그냥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대통령 명치도 붙이도 안 해요.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라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비난한다.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그분이 유일하게 칭찬하는 분은 그 이재명 당대표예요. 이낙연 대표도 전 대표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춘 따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정치적으로 한쪽을 비난하는 데 대해서 상대당에 대해서 왜 기회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CBS도 이를테면 이현주 의원만 불러서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부분, 평화방송도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만 불러서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분이에요. 제가 MBC 예를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3월 11일 날 MBC 권순포의 뉴스 하이킥에서 어떤 방송을 나가냐면 민주당 이사를 불러서 21분 30초, 21분 30초를 줘요. 그럼 국민의힘에 상식적으로 얼마나 주실까 습니까? 시간 배분을. 뭐 똑같이 줘야죠. 1분 줬습니다. 그 다음날 3월 12일에는 민주당에다가 17분 30초를 줘요. 국민의힘엔 4분을 줍니다. 그런데 채널A가 민주당에 대해서 불리한 방송을 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유리한 방송을 했다는 예로 법정 제재 징계를 받아요. 거기 시간이 뭐냐면 민주당에서 불리한 방송을 하는 건 7분 40초를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리한 방송을 하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하는 건 4분을 줬습니다. 7분 40초 대 44분하고 7분 40초 대 4분을 준 거로 법정 제재 경고를 받았어요. 채널A가 국민의힘에 대해 유리하다고. 그런데 앞에 방송은 뭐냐면 21분 대 1분이에요.
어떤 CBS나 YTN은 방송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처럼 제가 어제도 YTN에 그저께도 나오고 신문도 나갔지만 하루 걸러서 정확하게 얘를 달리하는 분 입장을 주든지 오늘처럼 이렇게 양쪽을 불러서 하면 이게 왜 제작을 받습니까? KBS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 108개 중에 없어요. 한 건이 올라왔는데 문제 없는 거로 제가 된 거로 기억하는. 이렇게 하시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게? 최철호 의원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그거는 개별 사례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고 MBC. 전체적으로 MBC에 대한 제재가 특히 많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기회 드릴게요. 예, MBC는 이렇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MBC에 대해서. MBC가 가장 심각한 편파 방송 민주당 입장에서 한 걸로 얘기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례로 올라온 것들 보면 가장 많습니다. 법정 제재 30건 중에서 법정 제재 30건 중에서 법정 제재가 실질적으로 제재 효과가 있는 안건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행정지도는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중에서 26건이 민주당 MBC인데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일 심각했던 게 지난 1월 2일 달 보면은 작년 2월 10일 날 그 서울중앙지법원에서 판결문 내려요. 김건희 여사 주가와 관련한 부당 수익 관련해서 22억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는 검찰 인용 자료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MBC가 또 MBC 뉴스에서 MBC 시사 프로에서 다른 매체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다른 매체들이 일방적으로 거의 언론을 도배질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뒤에 가면 판사가 이 검찰이 한국고래소를 인용해서 했던 그 20억의 산정형 부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상주를 보면 우리 앵커께서 기자지만 저도 PD를 오래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전 세계 법 제도에 의하면 판사의 판결이 우선이잖아요. 그럼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최소한 같이 이야기하든지. 그런데 판사의 판결은 다 빼는 거예요. 검사가 그렇게 주장했대서 마치 사실인지 지금 그것만 떼고 얘기합니다. 어디가 MBC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짧게 또 기회 드려야 되니까요. 지역 방송 같은 데는 이렇습니다. 지역 공약률을 일부 오보를 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은 공약 이행률이 70%가 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은 제로라 이야기합니다.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 다른 의원은 3%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왜곡된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총선 후보자가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언기를 동일하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 의원만 주고 나머지 한 명만 주고 나머지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심한 경우는 뭐냐면 6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민주당 의원에 40초를 주고 나머지 5명의 의원들이 2초씩 줍니다. 네. 그게 MBC예요. 그게. 자, 여기까지 듣고요. 자, 심 의원님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제재를 안 합니까 그게? 시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할 차례 맞아요. 네, 예, 심 의원님 말씀 차례입니다. 네. 저 팩트 체크 차원에서 KBS에도 행정지도가 하나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MBC를 쭉 말씀하셔서 좀 더 덧붙이겠는데 저희가 이제 관계자 징계가 MBC에 10건을 내렸어요. 10건을 내렸는데 15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2008년도에부터 시작됐죠. 선방심의에서 15년 동안 단 2건 모든 방송사 다 통틀어서 그동안에 대선도 있고 뭐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있었어요. 근데 단 2건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MBC에만 관계자 징계가 10건입니다. 관계자 징계를 하면 우리 선방심의에서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벌점도 커요. 근데 위원님 그게 잘못이 없었는데 내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종편도 우리나라에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야당 측이라든가 진보 쪽 사람들은 이제 이 종편을 잘 안 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를 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채널A, MBN 아주 문제투성이었죠. 방금 우리 최철호 의원이 뭐 말씀을 MBC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그걸 세곱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방송사들이. 예를 들어서 100분짜리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뉴스 또는 뉴스성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면은 80분을 100분 중에 80분을 민주당을 비판을 합니다. 이재명 뭐 그 당시 뭐 전권 행사 반명 뭐 내부 분란 뭐 참 듣기가 정말 모니터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20분 동안은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하나 싶으면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은 10분 이상을 또 칭찬합니다. 그 당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인기가 많다는 등 뭐 해가면서 겨우 한 7, 8분 비판에 할애합니다. 그러면은 93대 7이죠. 7, 8분 겨우 할애해서 비판하면은 93분을 이쪽에는 선물을 주고 이쪽에다는 7분 매를 주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편에는 법정 제재가 얼마나 나왔나? 30건 중에 딱 2건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한 건이 될 뻔했는데 그 한 건이란 것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의원도 제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보수성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리면서도 조마조마했죠. 과외를 기각시켜버리면 어떡할까. 근데 의외로 선선히 받아주더라고요. 이제 위원이 올렸기 때문에 받아준 건지 아니면은 하도 공중파만 다 그렇게 징계를 내려서 민망했던지 딱 한 건 받아줘가지고 그래도 30대 0이 아니고 30대 1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4월 초에 또 공영훈 후보가 자기가 선거 방송에 불만이 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준석 지금 대표하고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그걸 받아가지고 기자가 보도를 했어요. 사실 확인이 없이. 기자는 사실 확인이 첫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론권을 줬어야죠. 그러면 당연히 사실 확인도 자연스럽게 되는 법인데 네. 사실 확인도 없이 오보를 내가지고 이건 너무 큰 실수다 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 위원들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법정 제재가 2건. 그래서 이 종편에는 다 해서 2건밖에 안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저쪽은 28건이죠. 28건 징계를 때리는 동안에 이쪽은 딱 2건만 때렸다. 왜 이렇게 됐느냐. 대부분이 이 여당 쪽 위원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을 할지라도 다 묵살이 되는 거죠. 뭐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건데 저로서는 사실 우라가 계속 치미는 매 순간순간이 우라가 치미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위원회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발언을 꼭 해야 돼요. 네네, 뭐 반박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마지막 한 멘트씩은 제가 드릴게요. 네. 지금 시간이 한 4분밖에 안 남아서 예, 말씀하시고 마지막 한 짧게 멘트씩.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훼손적 발언입니다. 우선 안건은 상정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 자체 모니터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그쪽 지지단체들이 각각 안건을 올립니다. 안건을 올려왔던 편파 방송을 했던 안건 자체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민주당의 편파 방송이 심했다는 게 압도적 많았던 겁니다. 그다음에 종편 얘기했지만 실제 보면 알겠지만 우리 앵커께서도 보면 알지만 종편 같은 거는 기계적 균형을 맞춰요. 적어도 어떤 식으로 주제를 하든지 간에 저희가 MBC나 이런 매체들 보면은 그거를 넘어서 이야기하더라도 심각해 하더라도 적어도 패널이 균형을 맞추는 거나 발언 시간을 균형을 준 거는 제재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현지 위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시민 말씀 대부분이 가장적인데 내용을 실제 모니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균형적 패널들을 맞췄기 때문에 그게 빚어진 거지 의도적으로 봐주기 위해서 또는 뭐 끼워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네. 예. 자,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짧게 한마디씩만 30초 이내로 대답해 주세요. 조승래 의원실이 이제 그 1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상파 방송보험 접수된 민원 분석했더니 그 이제 정당 단체 민원 181건 모두 국민의힘과 특정 언론단체에서 제기한 것으로 나왔다고 해요. 왜 야권 그 어떤 정당이나 단체는 안 했을까요? 그 참 궁금한데 요거는 짧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 한 말씀씩 해주세요.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뭐 야권에서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공원위원처럼 조직적으로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공원위원이라면 시청자들은 잘 모를 텐데 공정언론문 국민연대인가 해가지고 보수 시민단체죠. 거기서 이제 언론을 모니터해서 민원을 올리는데 대량으로 민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가 난 걸 보면은 여기 있는 최철호 의원이 공원련 공동대표 지난해 15월까지 공원련 공동대표였고 또 권재홍 위원은 현재 공원련 이사장이에요. 근데 공원련에서 올린 민원을 이 공원련과 관련된 이분들이 선방위원으로 와서 심의한다?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이 검사의 역할과
판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거는 최철호 이런 의원님이 평가였습니다.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습니다. 이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공정한 언론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공익활동단체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지금 노골적으로 친민주당 단체로 비난받고 있는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체는 뭐냐면 여기서 모니터하고 방심이 심의 신청하는데 주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적인 입장에서 취해요. 그런데 그 민원연은 뭐냐면 거기에 지금 그 국회의원도 배출했죠. 방심위원도 지금 현역 방심위원이 또 있어요. 그분은 방심위원 되기 하루 전에까지도 민원연 간부였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 됐잖아요. 그 단체도 똑같이 이번 총선 때 민원을 제기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건 자체가 적은 거는 내용 자체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이 언론 방송사 지형 자체가 뭐냐면 전에 문재인 정권 때에 임명했던 그 사장 구조가 대다수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과도한 편파 방송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KBS가 사장이 바뀌었지만 KBS는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방송을 하면 심의가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자, 시간이 사실 1분 이내로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딱 20초씩만 한마디만 딱 해주시고 끝내시죠. 심재현 의원님.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많이 성숙한 만큼 미국처럼 이런 정치적 심의는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선방이라는 제도는 이제 폐지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철호 의원님 딱 20초 이내로 말씀해 주세요. 다수당에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그렇게 가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런 선거 문화를 바꾸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러면 민주당이 지난번에 다수당이었잖아요. 그 정권도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없애지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정권을 그래서 특정 시점에 내가 불리하니까 제도를 없애자는 것 자체는 매우 합리적이거나 사려 깊지 못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철호, 심재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퇴근 시간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입장 휴게소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안성 분기점에서도 밀리고요. 남사진이 부근에서 오산까지 6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기흥 부근에서 수원까지 천천히 가고요. 서울요금소 부근 2차로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로 신갈분기점에서 서울요금소까지 6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가고요. 금토분기점에서는 버스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죽전 부근에서 수원까지 7km가량, 천안 분기점에서 휴게소까지는 15km가량 막히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15km가량 정체고요. 비봉 부근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방향으로 일죽 부근에서 남이천 나들목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곤지암 분기점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등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오늘 밝혔어요.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요. 오늘 오전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고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 김정숙 여사 관련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은 당선인들 그리고 22대 의원이 드는 당에서 의견을 모아서 수렴하고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22대 국회가 개헌하면 곧바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국회의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이 해당 회의에서는요. 소속 의원들의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미자 의원은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언급했던 김정숙 여사 관련 내용들을 3대 의혹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3대 의혹. 네, 타지마할 논란 그리고 샤넬 재킷 수수 논란 등 특가
생활비 유용 의혹, 또 청와대 수영 강습 이런 것들이 경찰이 수사 중이다라면서 김정숙 3대 의혹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 열세로 옷을 사입고 관광을 하고 없는 해외 일정을 만들어낸 거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했고요.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을 때 도입되는 게 특검 아니냐.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이 특검법을 추진할 때마다 했던 논리인데 이걸 가져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요건에 해당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네. 이미자 의원이. 자, 그렇다면 이전에도 여권 일각에선 김정숙 여사 특검 추진이 제안된 적이 제 기억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당 일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민전 당선인이 네.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묶어서 삼김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윤상현 의원이 특검을 해야 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와 묶이기 때문에 네. 언급하는 거를 꺼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 출간 이후에 당내 기류가 바뀌었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오늘 공식 언급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뭐 의원들이 좀 개별적으로 네. 각자 이렇게 한 거였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쨌든 원내 사령탑이잖아요. 네. 원내 사령탑 입에서 22대 국회에서 조금 이거를 총의를 모아가지고 한번 모아보겠다, 의견을 수렴해보겠다 했으니까 여튼 뭐 그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2018년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 논란이 어떻게 보면 지금 횟수로 따져보면 거의 횟수로 7년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불을 지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방문이 있었던 게 지난 2018년입니다. 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 이제 1호기가 있고 2호기가 있는데 조금 작은 비행기입니다. 2호기를 타고 3박 4일 일정으로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을 했고 공식 일정표에도 없던 요 관광지 타지마을 방문한 것도 야권에서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산도 전용기 그 당시 야권이죠? 네, 네네. 예산도 전용기 비용 한 2억 5천만 원 포함해서 3억 7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지난 17일에 출간한 회고록에서 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인도 모디 총리가 문 전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 이런 초청이 온 건데 마치 나라 돈으로 관광여행을 간 것처럼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서 소상히 밝힌다라면서 이제 회고록에 몇 페이지를 할애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2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외교부 문서를 이제 신청해서 받아와서 국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인도의 관광치안이 초청한 것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 당시에 문체부 장관을 초청을 했는데 우리 외교부가 김 여사가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참석 의사를 타진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 송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결국 관건은 우리 외교부가 먼저 타진을 했는지 아니면 인도 측에서 먼저 의사를 밝혔는지 그게 구두가 됐건 어떤 문서가 됐건 문서는 지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그 부분이 약간 남아있는 쟁점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다면 외교부가 좀 더 정확히 밝히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난 20일에 외교부가 입장을 냈는데 이 2018년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과 그리고 디왈리 축제에 네. 인도 측이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고 이를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진 과정에서 우리 측이 영부인이 함께 방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인도 측이 인도 총리 모디 총리 명의의 초청장을 송부해 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요 말이요. 인도 총리가 초청장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말만 보면 어쨌든 우리 측이 먼저 얘기한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도 총리가 초청장을 보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인도가 먼저 초청에 송사된 것이라는 회고록의 내용과는
이것을 좀 반박하는 듯한 예, 예.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인도 측이 초청했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느냐라는 이제 기자들의 계속 추가 질의가 있었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가 네, 반면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외교부의 장난질이다. 외교부가 지금 현 정권 쪽에 붙어서 그쪽이 유리한 얘기를 해준다? 맞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네.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4년 지났고 어떻게 보면 외교부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미세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좀 규명이 돼야 되는 건가요? 네, 김정숙 여사가 당시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 첫 일정이 스와라지 외교장관 접견이었습니다. 인도 외교장관 접견. 네, 네네. 저희가 이제 정상 외교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공개로 모두 발언 덕담을 오가고 그다음에 네. 비공개 전환하고 사후에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도 이제 스와리지 장관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 참석해 주실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인도 정부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분이 참석해 주실 줄 몰랐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만약에 인도 측이 먼저 요청을 했다면은 과연 이 얘기를 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뭐 또 크게 보면 그냥 덕담 차원에서 맞습니다. 네.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도가 먼저 초청 안 했다고 아주 결정적인 거로 보는데 또 논란도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말씀을 계속해 주시면요. 네, 그래서 당시에 김정숙 여사도 스와리지 장관에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말하는 인도 측에 이 먼저 와달라라는 제안이 네. 인도 외교장관이 했던 뭐 당시 발언을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이 친교 시간에 구두로 했던 초청이라면은 이 문서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이 모디 총리가 보냈다는 공식 초청서는 있지만 이 맨 처음에 김정숙 여사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오간 이 문건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인도와 우리나라가 있는데 요 방향성이 어디가 먼저냐. 어쨌든 모디 총리의 초청장은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그걸 언급한 그 서한이 있냐 없냐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관건이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민주당이 추진을 하니까 여당이 맞불 형식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 트집을 잡는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2018년 이제 11월에 김정숙 여사가 방문을 했고 불과 4개월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인도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4개월 만에 한국가를 다시 찾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도 측이 한국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달라 요청을 했고 외교 당국자들 간의 실무 협상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가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다. 근데 진성준 의원 말에 따르면 어쨌든 우리의 내부 협의 속에서 김정숙 여사가 결정됐다 그런 뜻으로 좀 약간 해석이 되는데요. 인도 측에서는 한국에 고위급이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김정숙이라는 요청을 했고. 말을 얘기 안 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 타지마을 방문한 것을 이제 지금의 여건이 문제를 계속 삼고 있으니까 네. 이건 역시 인도 측의 요청이었다. 인도의 해외 정상들이 방문을 하면은 늘 타지마을을 인도 측 정부에서 가서 같이 자랑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썼던 표현을 두고 또 이제 정치권이 들끓었는데요. 진성준 의장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을 방문한 것과 유사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관광 일정이 아니고 외교 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거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억지 생트집으로 물타기하려고 하지 말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2018년 당시요? 네, 맞습니다. 네네. 윤건영 의원은 이 평산마을 비서실이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해서 김
김정숙 여사 앞으로 온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도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금방 확인이 가능한 사안인데 외교부 측에서 교묘한 말장난을 치고 어설픈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걸 그만두고 본업에 충실하기 바란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외교부를 질타한 거네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을 방문한 거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 방문한 것과 유사하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 해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이제 관심인데 앞으로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고요. 원구성 협상이 좀 다소 오래 걸리겠지만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은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외교부 당국자들의 말도 갖고 지금 여야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친명 그리고 친문계의 약간의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가 그럴 수가 됩니다. 있나요? 네네. 네. 이재명 대표 관련 일에는 이 사생결단 방어막을 치던 친명계 의원들이 비교적 다소 이 문제에는 조용한 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민주당 내부에서 전개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으로 이제 저희가 정치적으로는 맞불을 놓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네. 요거 자체가 출구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 관련 문제 제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한 친윤 의원도요. 제가 물어봤더니 네. 이 문제는 문제대로 푸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김정숙 여사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것들이 대등하게 비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일단 원구성 협상이 되고 나서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 여러 상임위에서 이 네네. 문제들이 다뤄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는지도 여야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해서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격주에 한 번씩 뵙게 됐어요. 앞으로 재밌고 알찬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지혜 기자님은 영화 전문 기자입니다. 혹시 일단 네. 요즘 재밌게 본 영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틀 전에 개봉한 이틀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매드맥스? 네. 예.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보셨죠? 9년 전 영화인데. 있죠. 네. 저기 샤리스 테론. 네네. 예. 거기서 뭐 샤리스 테론의 반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예. 막 되게 무지하게 막 그 아마존처럼 여전사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15년 전에 이야기를 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퓨리오사가 예. 어떻게 팔을 잃게 되었는지, 또 녹색의 땅에서 어떻게 이모탄 조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는지 그 원작에서 많이 공백으로 비워져 있던 부분을 이제 조지 밀러 감독이 친절하게 이렇게 됐다, 이래서 이렇게 됐다 주석을 네. 가득 채워서 만든 새로운 영화입니다. 자, 샤리스 테론이 나와요? 딴 사람이요? 샤를리즈 테론은 아쉽게도 못 나오고 네. 그 샤를리즈 테론을 위협할 만큼 엄청난 카리스마를 지닌 아냐 네. 테일러 조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샤를리즈 테론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화에서 이 대사는 정말 좋았다 네. 하는 게 있을까요? 영화의 도입부의 나레이션으로 등장하는 대사인데요. 네. 무너지는 세상의 잔혹함에 무엇으로 맞서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영화가 시작을 해요. 무너지는 세상의 잔혹함에 무엇으로 맞서야 할까? 네, 이 영화가 포스트 아포칼립스 네. 문명이 멸망하고 난 뒤의 세계를 다루다 보니까 정말 잔혹하기 이를 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것들에 지지 않으려면 연대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서 저는 이 대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네. 아포칼립토가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영화도 되게 스릴감이 있었어요. 네. 자, 특별히 대사 여쭤본 이유가 제가 있습니다. 네네. 오늘 우리가 한국 영화를 만든 위대한 대사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네, 한국영상자료원이 이제 상암동에 있는 한국영화박물관에서 네. 대사극장, 한국영화를 만든 위대한 대사들이라는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난 1월부터 이제 오는 6월 1일에 끝나는 그런 전시인데 어떤 전시냐면 말 그대로 이 5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영화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중의 마음도 반영하고 시대상도 반영하는 그런 대사들을 뽑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비디오 아트 작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관객들이 직접 명대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명대사를 이제 스티커로 출력을 해서 간직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대사라고 하면 우리가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전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한국 영화의 대표적인 대사 참 많은데 전 뭐 네. 그것도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떤 걸까요? 달콤한 인생. 아, 이병헌, 김영철, 신민아. 네. 삼각관계가 됐잖아요. 조직의 보스고 조직원 그리고 젊은 여성. 네. 이병헌 씨가 그래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김영철 씨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넌 내게 모욕감을 넌 내게 줬어. 모욕감을 주었어. 비슷한데요? 저 이거 수도 없이 연습했어요. 자, 오. 죽어가는 이병헌이 하룻밤의 꿈 같은 게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네네. 예. 그리고 베테랑에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네. 있었죠. 네, 그럼요. 그게 사실은 고 강수현님이 후배들 만나면 맞아요. 그 아주 화통하게 술 한잔 사주면서 하던 얘기였다 해요.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워낙 영화계에서 되게 인품이 훌륭하시고 그러니까요. 따르는 후배들이 많았는데 예. 그 영화제 관련된 활동을 하실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이랬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 나오신 고등학교가 제 나온 고등학교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슴이 영화계요 굉장히 밀접하신 가슴이 되게 관계가 아팠어요, 제가.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유명한 대사들은 정말 네. 영화를 뚫고 나와서 여기저기 패러디도 많이 됩니다. 네네. 그 자체로 시대를 관통하는 이제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전시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영화의 대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자원에서 펼쳐내는 기관지인 네. 아카이브 프리즘 12호에서 이제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관련 지식인들이 이제 대표적인 대사들을 100개 정도 뽑고 이제 이 전시에 갔던 이제 관객들도 좋아하는 대사들을 투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이 보여주는 게 영화 관계자들도 물론 명대사를 뽑아낼 수 있지만 일반 대중들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건 바로 대중들의 심리와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중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시대상이 그려질 수밖에 없고요. 네네. 떠올리시던 대사들 보면 영화를 기억하는 방법이 장면을 기억하거나 뭐 영화 음악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대사잖아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화의 심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사. 머리에 딱 꽂히는 대사.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랑 상관없이 네. 우리 이 기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대사 뭔가요? 혹시 건축학 개론?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청취자님들께 잠시 소개드리면 우리 저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 이지혜 기자님은 건축학 개론 이용주 감독의 부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용주 감독이 신랑이에요. 어떤 가장 좋아하는 영화 대사 뭡니까? 거주학계로는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저는 거주학계로에서도 좋아하는 대사가 예.
납득이가 했던 대사들을 납득이. 네, 대부분 좋아하는데 거기서 계속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거기에 이렇게 계단 같은데 둘이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그죠? 네. 예. 근데 그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유행어가 그대로 됐죠. 이제 유행어도 되고 캐릭터의 이름이 됐는데 이용주 감독이 이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납득이 안 되면 납득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감독들이 자주 쓰는 말이 대사로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시기에 좀 예전 영화 중에서요. 네. 이 대사는 정말로 당대 한국 사회를 잘 그려냈다 하는 게 있을까요? 뭐 한두 가지 좀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 전시에도 드러나는 그런 대사들이긴 한데요. 네. 그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김기현 감독의 하녀에 등장하는 하녀? 네. 대사예요. 이게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래서 윤여정 전도연 하녀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전도연 이정재 말고. 네, 윤여정 배우가 예. 연기하는 그 하녀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처음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고층 빌딩들을 보면서 젊은 여성들이 놀라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너무 감탄하고 좋아하니까 옆에서 이제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31층 떨어져 죽기 딱 좋네 이러면서 까르르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대사인데 영화 전체의 어떤 복선이 되기도 하지만 이 대사가 상징하는 바가 이 70년대의 시대상을 또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여성들이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식모도 하고 버스 차장도 하고 그렇죠. 여공도 하고 노동자로서 맞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얼마나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70년대. 네, 이 도시의 거대한 욕망에 집어삼켜지거나 아니면 산업화의 거대한 바람에 휩쓸려간 그런 여성들의 어떤 처지를 대변하고 있는 대사 같아서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좀 와 닿았고요. 조금만 더 뒤로 간다라고 하면 아마 난소공 필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최근으로 온다면 저는 비트 정우성 씨가 했던 민이라는 캐릭터가 나에겐 꿈이 없었다라는 대사를 하거든요. 나에겐 꿈이 없었다.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97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이때는 보면 IMF 외환이기 때문에 온 나라가 정신이 없고 모두가 어떤 꿈을 꾸고 진취적으로 행동하기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던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이가 나에겐 꿈이 없었다라고 외치고 삶을 마감해버리는 그 결말이 어떤 젊은이들의 무력감 같은 걸 대변하고 무력감, 있어서 절망. 이 대사가 그 시대를 좀 대표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지금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김은희 씨, 크크. 배우 이영애 씨, 너나 잘하세요. 생각나네요. 이거 명대사예요. 친절한 군자 씨가 나왔던 대사죠. 너무 카리스마 있었어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동시대를 관통하는 영화 대사 어떤 게 있을까요? 단연 범죄도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4편까지 오면서 계속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있다는 건 대중들이 이 영화를 그저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 영화가 전달하고 있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지를 보낸다? 네. 왜냐하면 이 마동석 씨가 연기하는 이 마형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없는 그런 형사잖아요. 있기도 힘들고 있어도 곤란한 그런 형사인데 왜냐하면 불주먹으로 악을 처단하기 때문에 현실에선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의 팍팍함이랄까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불주먹으로 일거에 해소하고 악당들은 이제 벌을 받고 권성징악이 뚜렷한 이 메시지를 이제 대중들이 속 시원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좀 관련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 명대사들 중에요. 방송에선 얘기할 수 없지만 욕설 대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건 아무래도 영화가 그 평범한 사람들의 입맛을 좀 많이 반영하는 그런 매체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산업적인 특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이 대사들을 보면 보통 50년대부터 현재까지라고 했지만 한국 영화 산업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던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흥행했던 영화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뭐 범죄 영화, 액션 느와르, 뭐 조폭 코미디로 대표되는 조폭 영화 이런 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의 입맛을 가져와야 되니까 욕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자, 이런 명대사들을 만드는 건 각본 쓰고 연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대사를 직접 연기하는 배우들 몫이잖아요. 대사의 전문가들이다 하고 꼽을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단연 저는 박찬욱 감독님을 뽑고 싶은데요. 네. 이 대사극장 전시를 하는 와중에 많은 관객들이 와서 어떤 대사를 가장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뽑았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등장했어요. 말씀하셨던 베테랑 대사도 있었고 네. 또 뭐 헤어질 결심, 아가씨, 아까 말했던 친절한 금자씨 같은 대사들도 있었는데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3편이나 들어간 거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야말로 정말 대사의 대가가 아닐까 이제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네. 또 뭐 박찬욱 감독, 정석영 각본가 뭐 이런 네. 사람들이 있는데 두 사람 대본에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일단 두 분은 작업 스타일이 좀 독특하세요. 보통 네네. 이제 공동 작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서로 써서 합치거나 네. 회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쓰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실 때 한 문서를 띄워놓고 네. 2개의 키보드로 서로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대사 작업을 할 때 그렇게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게 더 좋냐, 누구 게 더 좋냐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빠르게 서로의 의견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작업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생각했을 때 바로 1차적으로 떠오르는 뇌리에 남는 대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네. 말씀하신 것 제가 들어보니까 시나리오가 그냥 단순히 대사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네. 하나의 작품이다? 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요. 특히 이 두 분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각본집으로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어요. 네네.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에는 이 각본집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기도 하고 네. 또 일종의 영화 각본집이 굿즈의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K-팝에서 스타들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그 스타의 굿즈를 구입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영화 팬들은 이 영화 감독과 작가를 지지하고 이 영화를 내가 정말 물리적으로 소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각본집을 구입을 하는 거죠. 네. 특히 이 박찬욱 감독님 영화의 각본집은 박찬욱 감독님이 이 친절한 금자씨 대사에서도 나오는데 뭐든 예뻐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각본집도 굉장히 소장 가치가 있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네. 아이고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문자가 1657님 황정민 들어와 1114 내가 네 시다바리가 장동건 씨 같은데요. 너무 연기 잘하시는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가 아니라 넌 내게 희망을 줬어.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화는 대사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음악으로 기억되기도 하죠.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켰던 음악 전람의 기억의 습작 들으면서 오늘 방송 문 닫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